좋아요, 구독. 지난주 고용보고서를 일단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자료 일단은 보실게요. 굉장히 중요한 자료들이 저번 주에 많았고, 사실은 미국 노동부에서 발표한 채용 구직구인 보고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채용 떨어졌다. 디크리스 요것만 일단은 보시면 된다. 그리고 금요일 날 일단은 중요했는데, 금요일 날 사실은 제가 지표를 볼 때 제일 중요한 지표를 비농지표라고 저는 일단은 봐요. 노동시장에서 정말 중요한 지표가 비농업 고용지표 혹시 그 요건데요.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실질적으로 고용이 얼마나 늘었느냐 줄었느냐를 볼 수 있는 지표입니다. 이게 그렇군요. 실질적인.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지표 매매할 때는 거의 이제 핵폭탄급이거든요. 정말 뭐 1초에 수백 틱이 갈 수 있는 그런 지표인데요. 자, 사실은 이 수치가 저한테도 굉장히 좀 낯설어요. 이거는 이제 번외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예상치가 25만이었죠? 예상치가 25만이었는데 지금 실제로 발표된 건 2배 이상이었습니다. 2배 이상.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거는 저도 근래에는 거의 못 봤다 싶을 정도로 정말 많이 차이가 납니다. 사실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은 통계학적인 오류라고 볼 수도 있고 통계를 잘못 산정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번외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는 어떤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냐면 예상치를 굉장히 낮게 책정을 해요. 예. 어차피 지금 뭐 정치적인 문제가 조금 껴 있습니다. 당연히 11월에 중간 선거를 미국은 치러야 되기 때문에 경기가 너무 나빠지면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뭐 예상치를 낮게 잡는 거는 뭐 모럴 해저드는 아니기 때문에 예상치를 더 많이 낮게 잡는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좋으면 시장에 좋은 영향을 미치게끔 한다라는 얘기들이 사실은 심심치 않게 지금 흘러나오고 있고 그게 이제 기업 실적 7월부터 8월 초까지의 기업 실적 발표로 어느 정도 조금 뉘앙스가 그쪽으로 흘러 들어갔죠. 워낙 가이던스가 낮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 가이던스를 넘게 되면 기업 실적이 좋아 보이는 이런 눈속임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도 조금 있는데 자, 그래서 일단 비농지표가 지금 굉장히 예상치보다 2배 넘게 일단은 발표가 됐고 자, 지금 제가 여기 자료로 보여드리는 거는 전부 다 중요한 겁니다. 자, 실업률입니다. 실업률도 3.5입니다. 이 실업률 굉장히 낮습니다. 네. 우리가 일단은 뭐 자연 실업률이라는 것도 있고 자발적 비자발적 실업률이라는 것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실업률은 절대로 0%가 나오지 않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4% 정도는 4% 정도는 일단은 실업률이 나오는데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3.8% 정도면 이게 완전 고용 상태라고 그렇게 일컬어지고 그래서 제가 실업률이 4%대일 때부터 거의 완전 고용에 가까워진 미국 상황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3.5%가 나왔습니다. 3.5%가. 물론 제가 지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 실업률이 이렇게 낮게 나온 데는 아직 우리가 팬데믹 이후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실직하신 분들이 다시 복귀를 안 한 영향도 굉장히 크다라고 했지만 일단은 명목상으로도 중요하니까 명목상으로 실업률이 50년 만에 최하가 나왔습니다. 3.5%. 자, 3.6%를 예상을 했는데 3.5%가 나온 거예요. 자, 거기에다가 비농지표도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 평균단 시간 소득도 보셔야 되고 주당 근무 시간도 일단은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일단 비농지표하고 여러분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비농지표랑 실업률에 관해서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가 뭐 트리오라고 일컫는 행정부 바이든 그리고 재무부의 옐런 그 다음에 중앙은행의 파월 이분들이 항상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건 노동시장이 견고하기 때문에 금리를 이렇게 빨리 올려도 지금 미국이 굉장히 금리를 빨리 올리는 거잖아요. 지금 1년도 안 돼서 거의 6배, 7배, 8배를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연초에 비해서. 굉장히 빨리 지금 금리를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이거를 버틸 것이다. 왜?
노동시장이 이만큼 견고하기 때문에 금리를 우리가 이렇게 빨리 올려도 미국의 경제는 버틸 것이다. 이게 사실은 지금 증명은 돼가고 있습니다. 자, 이 수치를 보더라도 제가 미국의 펀더멘탈은 항상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미국의 펀더멘탈은 정말 강합니다. 특히나 노동시장 같은 경우에는 수치상으로 보면 정말 강하다라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노동시장이 이렇게 강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매파적인 성격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노동시장을 설명을 해드리는데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이 어느 정도 양보를 해야 된다. 그렇죠? 경기가 하강으로 가야 된다라고 항상 제가 강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노동시장이 너무 단단한 거예요. 뚫을 수가 없어요. 노동시장이 너무 단단하다 보니 역설적으로 자, 미국 행정부, 중앙은행, 재무부에서는 노동시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금리를 이렇게 많이 올려도 버틸 것이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노동시장이 강하니까 금리를 올려도 경제가 버팁니다. 금리를 올리면 물가는 어떻게 되죠? 잡힐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시나리오로 계속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금요일 날 노동시장이 이렇게 견고한데 왜 내렸는지에 관해서는 명백합니다. 자, 여러분, 비농지표하고 실업률이 좋게 나오면 자, 지표를 보실 때는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지금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고용이 잘 되고 있고 실업률이 낮은 상태예요. 이런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그럼 미국 경기가 좋다, 좋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미국 경기가 좋다, 그러면 미국의 3대 지수, S&P, 나스닥, 다우존스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올라야 되죠. 근데 지금 금요일 날은 내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제가 항상 뭐 말씀드리고 여러분들도 헷갈려 하시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미국은 하나의 현상이 두 가지, 세 가지 해석이 계속 맞물려 있는 시장이다. 노동시장이 이렇게 견고하네? 그러면 금리 계속 올리겠다라는 거죠. 제가 다음 페이지에서도 일단은 설명을 드리는데요, 여러분. 이게 지금 지수가 지금 나스닥이나 아니면 주식 현물 지수가 지금 오르고 있는데 이게 좋은 현상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예. 이게 사실은 버블일 수가 있어요, 이런 지수들이. 자, 노동시장이 견고하기 때문에 지금 그 토요일 날, 금요일 날 이 지표가 발표가 되고 토요일 날 아침에 무슨 기사 떴는지 제가 노란 톡방에 제가 올려드렸죠. 자, 뭐 올려드렸습니까? 1.0%, 9월에 1.0% 올려야 된다. 그리고 8월에 FOMC가 없잖아요. 8월에 긴급 FOMC를 소집을 해서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라는 기사들이 토요일 아침부터 계속 떴어요. 자, 뭡니까, 여러분? 너무 견고하니까 너무 단단하기 때문에 금리를 계속적으로 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금리 인하요? 아닙니다. 금리 인하 얘기를 조금씩 하고 있는데 했었죠, 저번 달에. 금리 인하 아니에요, 여러분. 자, 그러면 종합적으로 제가 요약을 해드리면 비농지수와 실업률이 좋게 나왔는데 왜 시장이 하락을 했느냐?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계속적으로 올릴 원인을 그런 동기부여를 제공을 한 겁니다. 금리를 계속 올려도 노동시장이 타격을 안 받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문제인데 이번 주도 사실은 지뢰밭이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수요일 날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자, 소비자 물가지수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시장에 굉장히 큰 폭의 등락이 있을 거예요. 자, 소비자 물가지수가 두 가지가 있죠. 헤드라인이 있고 코어가 있는데 우리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가 원래는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 밑에 박스는 소비자 물가지수. 자, 9.1%. 예, 저번 달에 9.1%였습니다, 여러분. 그쵸? 9.1%. 자, 근데 이번 달은요,
제가 생각해도 일단은 좀 낮아지리라 봐요. 왜냐면 6월 달에는 유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서 120달러 선까지 올랐죠. 근데 유가가 지금 한 20% 이상 빠졌습니다. 한 달 만에. 20% 이상 일단은 빠졌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소비자 물가 지수는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시장의 예상은 지금 8.7%까지 물가가 낮아질 것이다라는 예상을 해요. 자, 이거의 상당 부분은 뭐냐면 원자재 가격과 원유 가격의 하락입니다. 원자재 가격과 원유 가격이 하락을 하니 소비자 물가 지수는 당연히 빠질 것이다. 이게 굉장히 큰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주목을 하셔야 될 건 뭐냐면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예요. 자, 근원자가 붙으면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근원자가 붙으면 이런 가격 변동이 큰 에너지나 식료품 이거를 뺀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근원은요. 자, 그러면 에너지하고 원자재가 굉장히 많이 빠져서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 지수는 9.1에서 8.7로 낮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가요 6.1%예요. 자, 전월이 5.9였는데 6.1로 오를 거를 예상했다. 그거는 뭡니까? 에너지하고 식료품은 빠졌는데 다른 것들이 오른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항공료. 그 지금 미국에서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가장 크게 오를 게 렌탈 비용. 그렇죠? 렌탈 비용. 그리고 중고차, 마나임 지수 있죠? 중고차도 지금 마나임 지수가 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 에너지 물가는 페드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다. 중앙은행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다. 지금 중앙은행에서 계속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것은 뭐 때문에 올리는 겁니까? 수요가 원인이 된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를 내리기 위해서 금리를 계속적으로 올리는 거예요.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 지수는 에너지 때문에 그동안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지내다 보니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 지수도 뭐 우연치 않게 빠지게 됐어요. 근데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금 보면은 오를 거라고 예상을 해요. 자, 그러면 이게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금 빠지는데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만약에 오른다라면 딱 한마디로 결론이 나는 겁니다. 물가가 아직도 안 잡히고 있다. 자, 금리를 지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올리고 있는데 아직도 물가가 안 잡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지는 사실 알 수는 없어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빠진 것을 보고 시장 참여자들이 물가가 이제부터 빠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시장이 폭등을 할 수도 있고, 자, 소비자 물가 지수는 빠졌지만 우리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오른 것을 보고 금리를 더 올려야겠네. 금리를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올렸는데 물가가 안 잡혀. 그러면 금리를 페드에서 더 올리겠네. 더 긴축을 하겠네. 8월에 진짜 긴급 회의도 소집을 할 수 있겠네. 9월에 1.0%의 금리를 올릴 수도 있겠네. 라고 시장이 반응을 하게 되면 시장 굉장히 많이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굉장히 조금 강조를 드린 게 7월에는 무조건 1%를 올려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린 겁니다. 이게 사실은 0.75% 굉장히 많은 금리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어떻게 됐어요? 반응을 안 해요. 왜? 그 전에 0.75%를 올렸기 때문에. 그러면 7월에서 9월까지 두 달의 갭이 있는데 지금 물가지수 보세요. 노동지표 보세요. 물가가 잡히고 있나요? 사실은 지금 물가가 잡히고 있지 않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금 피크아웃은 됐어요. 왜? 어부지리로 됐죠. 원유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어부지리입니다. 페드가 정책을 잘 써서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내려간 게 아니고 원자재 값
값과 원유 가격이 어부지리로 내려갔기 때문에 물가가 내려간 것처럼 보이는데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가 내려가지 않는 이상은 사실상 내려가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페드는 계속적으로 금리를 오를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자, 6월 20일 날 제가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린 내용인데, 우리가 중립금리나 기준금리는 일단 올해까지는 딱 확정이 될 겁니다. 기준금리 같은 경우는 3.5%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그냥 움직일 거다라고 제가 6월 20일 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자, 이거는 이자 비용입니다. 미국이 이자 비용이 우리 그 금융 위기 때 전후로 해서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는데, 자, 보세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이 기울기가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난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6월 20일 날 기억을 일단은 상기를 해보세요. 자, 10년물 국채금리가 3.2%였을 때 700조 정도가 여러분 한화로 700조 정도가 1년 국채에 대한 이자 비용으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 다시 한번 정리. 자, 제가 6월 달에 요거 기준금리는 3.5% 이상 갈 가능성이 별로 없다. 4%까지 갈 가능성이 별로 없다. 일단은 3.5%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멈출 거다라고 여러분들한테 6월 20일 날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근거되는 이유는 뭐냐면, 자, 기준금리가 오르게 되면 국채금리가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죠? 국채금리가 영향을 받는데 국채금리도 따라서 오르게 될 수밖에 없어요. 국채금리가 오르게 되면 이전까지 지금은 물가 때문에 지금 조금 수면 위로 가라앉아 있는 이슈가 뭔가요? 미국의 엄청난 국가 부채가 지금 수면 아래로 조금 가라앉았죠. 근데 1년에 한 번씩 이자를 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도. 자, 가계부채랑 똑같습니다. 우리도 다달이 이자를 내죠. 미국의 국가 부채도 1년에 한 번씩 이자를 냅니다. 이 이자 비용이 뭐랑 연동되어 있냐면 국채 금리와 연동이 돼 있고, 국채 금리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뭐하고 연동이 되어 있나요? 기준금리하고 연동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계속적으로 오르면 국채 금리도 오를 수밖에 없고, 국채 금리가 오르다 보면 이 미국 전체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도 오른다. 이거를 제가 6월 20일 날 말씀을 드렸고, 그게 얼마입니까? 1년에 700조입니다. 이자 비용, 앉아서 나가는 돈이 700조예요, 1년에. 그렇기 때문에 이 중립금리와 기준금리는 일단은 고정이 될 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3.5%까지, 제 예상에는 3.5에서 3.75까지만 딱 이번에 올리고 올해는 끝이 날 건데, 이게 끝이 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은 뭐 조금 있다가 뭐 한두 달 정도 있다가 더 분석을 해 드릴 테지만, 지금 물가가요, 여러분, 잡히지 않는다라는 게 중요해요. 자, 금리는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금리가 계속적으로 오르면 여러분 경기 침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지금 경기 침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경기 침체 올 수밖에 없고 물가가 안 잡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뭐예요? 정말 미국에서 피해하고 싶은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물가는 지속적으로 오르고 경기는 살아나지 않는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지뢰밭이라는 것은 뭐다?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가 오르냐 내리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이슈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